제가 이 놀이라는 카테고리로 강연을 부탁받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놀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제가 하는 그 작업들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놀이들인 것 같아서 뉴미디어 놀이라는 일단 단어를 떠올려 봤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 단어가 조합해 주는 좀 유치한 느낌과 라이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게 약간 오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과 제 작업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션은 약간 게임의 그 형식을 오마주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플랫포머라고 하는 그 2D 횡 스크롤 게임이죠. 그래서 검은색이 캐릭터고 이런 레벨들을 다니면서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뭐 아이템을 먹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클리셰적인 게임의 형식을 가지고 제목을 디자인해 봤습니다. 저는 아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아티스트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런 기술 기반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예술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진 그 작가들과 함께 아티스트 콜렉티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콜렉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띄워보고 싶은데, 놀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 떠올리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각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그럼 한번 이런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그 1번 질문에 이어서 첫 번째 물음에 답하는,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하는 폰트를 한번 골라보시죠. 여기 보이시는 것 중에. 자기가 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시각화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게임의 픽셀 아트적인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쓴 것 같은 손글씨 같은 폰트가 나올 수 있고요. 굉장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플레이라는 화두로 여러 작업을 하면서 특히 같이 작업하는 협업자들을 만나면 이 부분이 먼저 제일 다르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느꼈고, 그러한 용어 정리가 처음에 협업할 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뉴미디어 놀이라고 그러면 놀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또 연상되는 것들이 있겠죠. 각자 있을 것입니다. 뭐 본 것도 있고요. 만들어 보신 것도 있고 하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네. 두 개의 플레이어가 있고, 보통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쟁을 하거나, 그죠? 이 게임이 이루어지는 화면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와 두 번째 플레이어가 각자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고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친구가 될 수도 있죠. 혹은 뭐 다른 관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놀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떠올릴 수 있고, 그거에 따른 미션, 보통 이런 이제 목적 달성과 미션이 설계된 게 게임이죠. 요 그림은 또 보면 이제 풀 문장으로 조금 다른 그림으로 해봤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두 개의 점들이 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오늘 말씀드릴 것을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뉴미디어 놀이를 작업에 접목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기도 해요. 네. 저는 이러한 그 키워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리고 아트 게임,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현실적인 내용을 작업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 Ac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학생 때 이러한 뉴미디어 작업을 하게 된 트리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게임 메이킹 워크숍이라는 워크숍에 참여했었어요. 당시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2017년 워크숍이고요. 제가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한예종 예술경영 전공을 바꿔서 기획을 공부했어요. 공연을 좋아해서 공연 기획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 공연 기획을 전공을 했지만 예술 창작에도 관심이 있었고, 뭔가 학교를 그냥 다니기 심심해서
글 쓰는 부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사 창작이란 부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공대적인 그 베이스와 기획적인 능력과 그리고 글쓰기의 언어를 다루는 그것.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연결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이제 게임 메이킹 워크샵을 한다라고 해서 되게 재밌겠다. 나도 게임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만들어 본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든 게 이러한 게임이에요. You are late, hurry up이라는 게임인데 약간 제가 지하철로 이제 등교를 하면서 그 지하철의 러시아워에서 그 복잡함에 조금 착안해서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이게 지하철의 플랫폼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바삐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각자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재밌겠다. 그런데 우측 상단에 타임 레프트라고 나오는 게 저 끝에 플랫폼에 도달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 시간이 감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으면 게임을 깰 수 없게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읽을 때만 시간이 줄어들게 설계를 했어요. 이야기를 다 읽다 보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이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에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는 게임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게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어요. 그전에선 지금이야 좀 많이 다르게 제가 게임을 해석하지만 그전에는 게임 이꼴 오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락이 공동체성을 함양하지?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만들어진 더 나은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더 뭐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윤리성을 획득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17년이니까 5년 전이죠. 돌이켜보면 이때 했던 생각을 작업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때 조합했던 그 기획과 기술과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뭔가 지금 이제 주어진 것들이 나중에 다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은 18년도 했던 작업인데 다중공간에 출몰하는 이야기와 연재형 퍼포먼스입니다. 출몰이라는 작업이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했던 그 학생의 신분을 벗고 처음 작가로서 했던 작업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그 그래픽 합성한 이미지고요. 간혹 제가 연기를 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지하철 행상인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예요. 그래서 행상인이 제가 어느 날 지하철에서 이것도 지하철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연극 배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멋있게 등장해서 주어진 대사를 막힘없이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퍼포먼스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출몰하듯이 뭔가 이야기도 출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제가 기획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아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극장이나 화이트 큐브나 블랙박스에서 하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예술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 자체가 우리 현실 세계에 출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과 내용을 조금 붙여보려는 시도를 했고요. 많은 부분은 형식적인 실험에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실험을 어떻게 했냐? 6주간 무엇인가를 연재해보자라는 스스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스스로를 좀 혹독하게 해서 6주간 매주 한 번씩 4번의 온라인 컨텐츠 그리고 2번의 오프라인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연재되게 만들었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포맷으로 발표되고 하는 게 마치 아까 그 지하철 행상인처럼 출몰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이 작업 자체가 그리고 이야기도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텍스트 게임이라고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클릭하면 어떤 다음 단어로 이어지고 해서 조금 이 단편들을 읽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독자가 텍스트 사이를 헤매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 제가 방금 텍스트 게임을 만든 그 백엔드 화면인데요. 어떤 텍스트들이 굉장히 문어발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 링크로요. 그리고 이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픽셀 게임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댓글로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라는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일부러 조금 약간 불친절하게도 만들어 봤는데 이런 댓글이 달려서 이것도 굉장히 컨셉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이 작업의 특이점은 전 모든 작업을 혼자 했다는 것입니다. 기획부터 실험과 이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그래서 조금 형식적인 실험인데 내 자신이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는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 했던 게 NPC를 찾습니다라는 작업인데요. 관객 새로운 위치 찾기 작업입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출몰과 조금 연계해서 극장이란 공간에서 관객의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애니메이션도 어떤 관객이 객석을 막 변경시키는 그런 과정을 조금 나름 위트 있게 담아보려고 노력한 건데요. 관객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위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관련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쇼케이스를 했던 작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NPC는 게임에서 말하는 그 NPC인데요. Non-playable 캐릭터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게임에서 아이템을 주거나 어떤 목적을 제시하는 시스템의 일부이죠. 캐릭터와 다르게. 그리고 약간 민적으로 하면 조금 자기 생각 없이 그 대세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요즘 NPC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관객을 NPC로 저는 봐서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작업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쇼케이스를 했고요. 근데 이때가 지금 우리에게 까마득하게 멀지만 코로나 이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우리 플레이어블 시어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가 다 처음에는 이제 특별히 그 시어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납득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극장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세팅이 있고 한데 그리고 이미 공연을 보는 것 자체가 플레이다. 그러니까 공연이 플레이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플레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득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NPC라는 게 극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새 굉장히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요즘은 뭐 이런 작업들이 전혀 새롭지 않죠. 코로나 이후로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요즘 신기한 것 같아요. 몇 년 새 사람들이 이렇게 관객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고 관객이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당겨서 도시 이동형 체험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홈인서울이라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서울의 그 주거 문제를 조금 다루고 싶었던 작업이고 잠깐 트레일러를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홈인서울을 위한 장대하고 극도로 위험한 여정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 역사 안과 달리 바꾼 게 복잡합니다. 왼쪽에는 동묘의 상징인 구제 벼룩시장이 보이네요. 누군가의 손길을 거쳐온 옷가지들과 소품들로 가득하겠죠. 이곳은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서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철장 벽을 두고 가까운 이웃 주민이 되었네요. 동대문 상가 아파트는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동시에 5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역사적 공간이다. 준공 당시의 화려한 수식어들과 스포트라이트가 무색하게 지금의 동대문 상가 아파트는 어쩐지 안쓰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점들이 길게 늘어선 이 장소를 사람들은 아케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이렇게 그 청계천에서 시작해서 서울의 중심부를 다니면서 그 공간의 이야기를 듣고 좀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요. 핸드폰을 하나 들고 이어폰을 끼고 공간을 같이 다니는 컨셉이었어요. 약간 여행사 컨셉으로 쇼케이스를 진행했고 옮겨 다니는 집들이라는 지금 들렸던 이야기들이 다 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공간에서 주거 형태나 아니면 그 아까 청계천으로 시작했던 건 그 동물 상가들도 그들의 집이잖아요. 임시적인 집이지만 그런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한 축이었고 두 번째 축은 그 공간에서 건축 자재들 모아서 결국 마지막에 증강현실로 집을 짓는 플레이였거든요. 그 플레이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메이더 그레이스 피스 팰러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컨셉이 한국의 그 굉장히 영어로 미사여구를 붙이는 그 아파트의 이름에서 좀 따왔어요. 메이더 그레이스 피스 팰러스라는 게 경복궁을 풀어쓴 이야기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풍수지리가 좋은 곳이 경복궁일 것 같다 해서 저렇게 청계천을 가로질러서 경복궁에 가서 집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쇼케이스 자체를 이렇게 분양 홍보관 컨셉으로 진행했고요. 이렇게 그 아까 청계천이나 동대문 상가에서 모았던 자재들로 자기만의 방이나 집을 지어보는 그러한 플레이를 쇼케이스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호민서울이라는 프로젝트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후속 프로젝트를 또 했었어요. 같은 연도 했던 작업이 민미라는 작업입니다. 민미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온라인에서 말하는 그 밈이고 밈을 여기서 동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를 밈으로 만들어줘 뭐 이런 뜻이에요. 약간 이 작업은 현실에 증강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플레이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도 카톡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SNS도 상시로 접속되어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일까? 혹은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게 증강현실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현실에 뭔가 드러나 보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작업이고요. 주목한 게 사이니지라는 컨셉에 주목해 봤어요.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표지판이 있고 한국은 특별히 간판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잘 보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인들을 직접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가 타이핑을 해서 어떤 사이니지를 만들고 세로로 탑처럼 쌓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회색이었다가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인터랙션을 설계했고 이게 이제 비활성화 상태의 사이니지들이고 클릭을 하면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어떤 사람들이 만든 사이니지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업을 그 아트센터 나비에서 하는 플레이메이커스라는 작업에서 그 사업에서 진행했던 작업이고요. 마지막에 이 작업을 결과 발표하는 그 발표회에서 제가 더 나은 커뮤니티를 위한 민미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약간 워크숍을 운영했는데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종로구에 위치하는데 그 종로구 일대를 다니면서 이 지역을 더 나은 커뮤니티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사이니지들을 공동으로 디자인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뉴욕인가, 뭐 Thank you 킹 세종, 그리고 가을 마지막 뭐 이러한 문구들을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러한 사이니지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게 동선과 각 동선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사이니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의 공유회를 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예전부터 약간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형태의 작업이고 또 형태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작업입니다. 요건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 워크숍에 참여했던 약간 고령의 관객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게 마음대로 아무래도 기기 사용이 조금 낯서니까 잘 안 돼서
제가 대신 써드렸는데 뭐라고 써드릴까요 하니까 민미 투어 미워라고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미 투어를 하는 와중에 민미 투어 미워라는 사이니지를 세워두시는 분이 계셨고, 이게 저에게 되게 재밌는 현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디어 그 커뮤니케이션을 다뤘던 플레이인데 미디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미디어 활용들이 미디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구나. 혹은 제 자신이 받을 수도 있죠.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작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미를 기점으로 작업과 워크숍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의 내용이 작업의 모티브나 그 내용 자체가 되는 식으로 창작의 방향을 좀 설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이지만 동시에 예술 교육가 혹은 실천가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 작업을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길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약간 피드백과 환원이라는 그런 어떤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실천적 활동으로 플레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그 변화의 기점이 된 것이죠. 같은 연도 진행했던 교육 워크숍인데요. 국형 과천관에서 진행했던 공상수업이라는 교육 워크숍입니다. 그 과천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건물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조금 앤틱하고 구조적인 굉장히 거대함이 있죠. 그 공간을 기억의 저장소로 조금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증강현실 교육이고 같은 그 트랙에 건축과 사운드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그 통합 콘텐츠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계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약간 컨셉을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타임머신처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우리 초등학생 교육이었는데 초등학생들도 기억에 대해서 너가 혹시 잃어버린 기억이 있니? 혹은 앞으로 잃어버릴 것 같은 기억이 있니?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추억들이나 우리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클라우드에 가시화해서 남겨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던졌고 학생들이 여기에 반응해서 어떠한 증강현실 매체로 작업을 만들어보는 교육 워크숍이었습니다. 여기는 꿈에 나오는 괴물들을 그렸던 학생이고 이렇게 각각의 다 이야기가 담긴 오브젝트를 그리고 또 만들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쯤 돼서부터 이 교육 자체를 그냥 어떤 툴 교육이나 아니면 창작 교육, 그냥 발산의 교육 혹은 그 대안 교육으로서의 그런 어떤 놀이 정도에 머물지 않고 전 작업의 영역으로까지 조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것 자체부터 설정을 해야겠지만 그 교육에 맞게 굉장히 기획적으로 그리고 그 메소드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작업으로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결과물이 그 학생들이고 학생들이 만든 것이 제 작업의 크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시 약간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여서 여기 보이시는 것은 미로라고 하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좀 우리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뭔가 툴 교육을 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학생들 간의 많은 커뮤니케이션 혹은 반응들을 좀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룸으로 활용을 했고 이때부터 어떻게 미디어를 다루는 게 제가 미디어를 접목한 예술 교육을 주로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자기의 예전 사진을 하나 가져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할머니 댁에 가서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약간 머릿돌을 직접 적어 넣은 학생이 그 사진을 찍은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지만 굉장히 자기에게 주는 과거의 기억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저장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외부로 보는 화면인데요. 아이들이 만든 그 작업들이 썸네일로 돌아다니고 클릭하면 작업의 이건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때는 통합 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이 전시된 위치를 볼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교육 워크숍을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홈인서울을 또 확장한 작업을 했었어요. 이번에 홈인서울 100입니다. 앞으로 홈인서울 1000을 할 건데요. 홈메이킹 웹플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AR이라는 작업을 앞에 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웹으로 가서 더 많은 관객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100이라고 붙여봤고, 100명의 관객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로 가면 이 작업을 볼 수 있고 또 플레이할 수 있고 맵이란 걸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기획적으로 특이한 부분인데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신에게 서울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묻는 내레이션으로부터 시작돼서 당신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플레이어가 답을 적겠죠. 이런 답들이 모여지고 서로 비교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건 웹플레이의 화면입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당신의 서울은 무슨 색인가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은 어떤 질감일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플레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 안에 내부 모습은 이러한 굉장히 큰 펜트하우스인데, 외형은 다 좀 컨테이너 박스로 규격화하고 대신 색지나 옥상의 디자인 같은 걸 변경할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아까 맵이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만든 그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서울에 쌓이게 되고, 마우스를 올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어떤 집을 만들었는지가 보여지는 일종의 커뮤니티적인 사이니지를 또 만들어 봤어요. 이 작업 역시 그 민미와 워크숍이 작업에 되는 것의 확장으로 계속 작업의 형태를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 작업인데요. 애장품의 디지털 전환 워크숍과 거기에 따른 연계 전시 작업이에요. 애장품의 대화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게 어떠한 물건이죠. 그 위에 증강현실, 근데 이거 홀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애장품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초기 기획이고, 이 작업은 그 서울 노인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우리도 미디어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 참여한 작가로서 제가 작가로 들어가게 됐고, 내가 그럼 어떤 작업을 해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르신들과 한번 애장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애장품을 디지털 전환하는 그 과정 자체를 워크숍으로 하고 그 결과가 전시물로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초기 기획으로 진짜 실물 애장품을 가져다 두고 홀로그램으로 그 애장품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처음 컨셉 기획안이고요. 이렇게 실제로 어르신들과 함께 이 전시를 위한 워크숍, 애장품의 대화라는 전시를 위한 애장 미디어라는 워크숍을 가지면서 글 쓰기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녹음도 하는 이러한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두 기수를 운영했고 6분 또 5분 이렇게 참여해서 11분의 애장품을 디지털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건 꽃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약간 그 패션을 하셨던 어르신인데 이 꽃신을 신고 꼭 해외 전시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꽃신을 3D 스캔한 이미지고 밑에는 그게 디지털적인 어떤 표현 기법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양식으로 그 애장품을 설명할 수 있게 좀 드렸는데, 애장품이 말을 한다면 어떤 대사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3번처럼 나는 당신의 꽃신이다. 나는 당신의 추억의 전부다. 나를 귀히 여기는 당신들도 행복하시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11개 정도 모아서 애장품이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대화를 하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형식을 조금 변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홀로그램이나 혹은 AR은 또 미디어를 활용해야 되니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이렇게 그 프레임에 홀로그램을 하면 재밌겠다,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냥 전시장에 프레임, 홀로그램 스크린이 설치된 프레임을 걸고 거기에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그냥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그게 실제 애장품 좀 디지털적인 전환도 가능한 형식을 정했는데 이 형식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는 진정성 있고 좋은데 어떤 형식으로 해야 전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흥미로움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애장품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1차 전시는 이러한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륨 2가 있었는데요. 약간 공간을 옮겨서 조금 확장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는 조금 다르게 스케일을 조금 키워서 이렇게 각 애장품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전시장에 배치하였고 디스플레이가 이런 방식으로 되었어요. 전면에 어떤 애장품의 모습들이 있고 그 애장품, 11개 애장품이 떠다니는데 아래 보이시는 저 오른편 아래 보이는 흰색 영역이 관객이 있는 위치를 센싱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객이 어떤 애장품 앞에 가서 서면 그 애장품이 포커스인 되면서 이야기가 들리는, 그래서 내가 진짜 앞에 있는 애장품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관객 경험을 설계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프리셋은 11개 애장품이 있고 내가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어떤 애장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작업을 바꿔봤어요. 이 애장 미디어라는 그 워크숍을 기획하고 전시를 올리기까지 굉장히 거의 반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됐고 굉장히 많은 그 수고가 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했던 작업인데요. From Mike to Love라는 작업입니다. 갑자기 왜 사랑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작업은 사랑한다고 발화해보는 아트 게임이었어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공모 기획전이었는데 주제가 이랬습니다. 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가 주제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난 뭐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발견을 해봤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자란 성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발화하는 것에 주저하는 것 같다. 그 문자 그대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발견을 하게 됐고 그럼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대뜸 시키면 전혀 그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혹은 이성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설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1인 관객을 위한 전시를 그래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에게만 들렸으면 좋겠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지만 미디어는 활용돼야 돼서 이렇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센서와 마이크와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객과 이 미디어가 소통하는 1인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일종의 게임이죠.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게임이었고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당신의 모습이 어려움풋하게 보입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약간 관객이 앞에 앉으면 이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봤어요. 이 혼자 있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온라인 작업 도록인데요. 잠깐 보시면 작업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드렸던 제 발견이고 이 작업은 또 한 가지는 사랑한다는 말은 우회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간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그 표현을 하고 싶지만 굉장히 다르게 각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고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요. 작업의 파트너로 인공지능 창작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 글쓰기 그리고 텍스트 투 이미지 같은 것들 도입했고 목소리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와 오해는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물에 대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조금 선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섞어서 보여주면 재밌겠다. 사랑에 대한 이해와 AI에 대한 그 낯섦을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듣기 말하기 평가 컨셉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처음에 이 아트 게임을 기획했는데 한국어로 하면 아무래도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외국어를 사용해보자. 그리고 외국어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외국어를 써서 아예 이 모든 행위가 낯설게 느껴지게 한번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다 그 AI가 작성한 것이고요. AI 기반의 창작을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내가 떠나면 그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문장이 이 글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관객에게 이 표현을 일어로 들려주고, 이건 일본어 버전이었거든요. 그 일어를 따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의 에피소드를 구성해 봤고요. 이게 AI가 창작한 이미지들입니다. From Right to Love, 듣기 말하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듣기 말하기 평가 컨셉이었고, Мы не потрібен. 우크라이나어예요. Тому що ти мені потрібен. 근데 이 보이스 투 텍스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우크라이나어로 설정을 하면 또무 슈쪼 뜨이 무이니 뿌뜨리 반이라고 읽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약간 외국어를 배우는 가벼운 게임을 하듯이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엔딩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모든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언어로 사랑을 말해본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지막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해요. 질문에 답을 하실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생각에 잠길 수도 있겠네요. 짧지만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여유 있게 마무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말하나요? 좀 이렇게 열려서 너만의 표현법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이게 제 최근 작업이고 약간 저는 처음부터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언어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테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서울문화재단 산하의 청년예술청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 사업이에요. 매체 확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노이즈잼이라는 교육 워크숍이고 제가 강사로 진행했던 교육 워크숍입니다. 지금 두 개의 기수를 교육을 마쳤는데 첫 번째 기수가 10명의 정원이 있는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매체 확장이라고 하듯이 어떤 각자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내가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매체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된 워크숍이고요. 10명의 참여자를 봤는데 그때 신청자가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 확장에 대한 어떠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재미난 워크숍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워크숍의 차원이 아니고 같이 작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워크숍이었거든요. 조금 이어서 이것은 여의도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했던 교육 워크숍인데 증강현실 워크숍입니다. 사실 이 교육 워크숍은 인문사회부서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를 어떻게 찾아서 저희 좀 일주일간 워크숍을 해주세요라고 콜을 하셨지만 어떤 내용을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AI와 AR을 헷갈린다든지 뭐 이러한 정도로 일단 뭔가 뉴미디어 워크숍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당연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증강현실을 증강되는 그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 고등학교는 거의 남고였고 과학 특성화 고등학교여서 학생들이 이
교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별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증강현실 통해서 학교를 좀 다르게 이야기해보자라는 제가 주제를 던졌고,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급식소의 모습입니다. 급식실이 화재로 전소가 됐대요. 그래서 그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소중한 추억을 어떤 학생은 증강현실로 만들었고, 오른쪽은 에어컨이 여름에 전기를 낭비하면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여의도까지 내려온 것이죠. 이제 그런 환경보호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업을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도 하는 자리를 가졌고, 고등학생들과 또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조금 더 깊이 있게 초등학생들과는 다르게 뭔가 그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생기부에 들어가는 활동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 특성화 고등학교여서 조금 그 과학 지망생들이 포포를 만드는 활동을 요구하기도 했고, 선생님들도 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건 뇌 구조를 스토리텔링하는 뭐 AR 콘텐츠나 지구의 탄생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AR 콘텐츠 이런 걸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술적으로 혹은 작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현장의 니즈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라는 기관에서 했던 텍스트 게임 창작 워크숍이에요. 역시나 게임이고, 아까 그 출몰에서 나왔던 텍스트 게임을 조금 확장해서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가져왔죠. 뭐 마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멀티버스 개념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 독자의 선택에 따라서 세계가 분리되는 그러한 글쓰기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공유회를 가졌고, 그 학생들은 굉장히, 초등학생들은 게임을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락 정도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하지 말라고 하니까 틈만 나면 막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학생들인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미디어와 그런 게임 창작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나 온라인 클래스룸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또 약간의 반응을 할 수 있게, 인터랙션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봤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작업과 그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 교육의 과정에서 플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조금 마무리하자면, 인터랙션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랙션. 근데 인터랙션은 정확히 인터액션입니다. 그 액션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플레이가 어떠한 것들을 만드느냐에 제가 주목해 봤고, 하나를 꼽자면 피드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플레이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게 나에게 피드백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뉴미디어 놀이 혹은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작업 혹은 플레이 작업을 통해서 피드백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피드백으로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나도 만족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피드백이 발생하고 그것을 수집해서 비교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 작가로서 그런 피드백들을 수용하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예술 창작과 조금 다르게 내가 만든 작업에 의한 피드백으로 내가 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엉덩이가 좀 가벼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환원작용이다. 사회적인 환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미디어 놀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뉴미디어 놀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정의해 봤죠. 뉴미디어 놀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적용하고 있는 뉴미디어 놀이의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작업에 또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